안녕하십니까, 뉴스핌 한태봉 기자입니다. 오늘은 아마존 2편 이커머스 적자 대행진 그 끝은 이란 주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마존 이커머스 분야는 충격적인 적자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2020년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9조 원. 이게 이커머스 등이고요. 반면에 AWS, 아마존 웹서비스는 플러스 21조 원의 흑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2021년까지 아마존 이커머스는 흑자였는데 왜 갑자기 적자가 났을까요? 모든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상황입니다. 아마존 연간 매출 현황에서 AWS를 제외하고 한번 살펴보면요. 295조 원, 409조 원, 489조 원으로 꾸준히 성장을 했고 특히나 주목될 건 2020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2020년에 매출이 급증하면서 이렇게 대형 매출, 몇백조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그런 회사가 연간 성장률 무려 39%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아마존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커졌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에 무려 연간 성장률이 77%, 11조 원이라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달성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아마존이 드디어 이커머스 분야에서도 이익을 제대로 내기 시작했다. 이런 기대감이 엄청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다시 전년 대비 마이너스 32% 감소한 8조 원. 약간 부진한 그런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2022년이었습니다. 2022년 3개분기 실적 AWS를 제외하고 살펴보면요. 매출액은 3%, 13%로 아주 큰 폭은 아니지만 무난하게 성장을 했는데 영업이익은 3조. 3분기 연속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 거죠. 아마존의 적자는 사실 이제 29년에나 됐기 때문에 우버, 에어비앤비에 다르게 좀 과연 계속 이렇게 적자를 나는 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요.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요, 과연 이익을 영원히 안 낼 생각으로 아마존 이커머스를 창업을 한 걸까요? 제프 베조스가 주주 레터나 이런 데에 제일 많이 쓰는 게 플라이휠이라는 단어인데요. 플라이휠은 처음 가동하기는 어렵지만 계속 돌리면 관성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 이커머스 플라이휠의 원리를 살펴보면 낮은 판매 가격, 좋은 고객 경험, 방문자 수 증가, 판매자 수 증가, 다양한 제품 종류, 낮은 비용 구조 이런 게 어우러져서 지속 성장을 하고 이런 선순환이 무한 반복되는 구조 이런 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창업자 제프 베조스 이익 전략은 과연 뭘까요? 설립 29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익이 안 난다면 이 모델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걸 과연 수익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존 지지자들의 주장은 AWS, 아마존 웹서비스 이익이 크니까 이커머스에는 계속 더 투자해서 경쟁업체를 압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마존 이커머스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이익을 내지 않는다면 과연 월마트가 망할까요? 안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지금 아마존을 떠받치는 이익은 다 AWS에서 내는데 최초로 베조스가 아마존 이커머스 이런 부분을 계획했을 때는 AWS는 계획이 없던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간에 하다 보니까 얻어 걸린 사업입니다. 그럼 아마존은 AWS로 수익 보존이 안 됐다면 어쩔 뻔했을까요?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장은 월마트가 안 망한다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주가를 극명하게 나오고 있죠. 아마존이 2022년에 50% 빠질 때 월마트는 보합이었어요. 월마트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마존이 이제 어떤 전략을 써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아마존의 경쟁사는 월마트뿐이 아닙니다. 쇼피파이도 은근히 거슬리는 상황이거든요. 소매 판매 분야는 늘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경쟁 기업들이 도전을 하고 있고 물론 아마존의 경쟁력은 압도적이지만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여전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마존 투자자들의 의심이 시작된 거죠. 아마존은 이커머스 사업으로는 구조적으로 이익을 못 내는 건가? 그래서 아마존 이커머스의 기본 경쟁력을 다시 한번 기본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99배인 미국 땅은 이커머스 사업을 하기엔 다소 불리하죠. 한국 인구는 5천만 명이고 70%가 도심에 집중되어 있는데 미국 인구는 3억 4천만 명으로 한국의 7배이지만 좀 널리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 중에는 이커머스 사업으로 한국이 좀 유리하죠. 그렇다면 2022년 온라인 쇼핑 침투율로 다시 한번 꼼꼼히 보겠는데요. 한국은 전체 소매 판매액이 551조 원, 미국은 8,520조 원입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액은 한국이 15배죠. 미국이 그만큼 큰 나라니까요. 근데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한국이 206조 원, 미국이 1,320조 원. 온라인 쇼핑 침투율은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은 37%입니다. 한국 사람은 그 물건을 10개 살 때 그중에 6개는, 그중에 4개는 온라인으로 산다는 얘기거든요. 반면 미국은 이게 15%에 불과합니다. 이게 한국이 IT 강국이기 때문에 이런 격차가 벌어지는 것도 있지만 한국의 어떤 그 국토가 작은 것도 영향을 미친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이커머스 경쟁력을 다시 보면 인구 밀도 높아서 한국이 물류 택배 비용이 절감이 되고 반대로 미국은 인구 밀도가 낮아서 물류 택배 비용이 높습니다. 대신에 한국은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고요. 미국은 대신에 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진입장벽이 높아서 경쟁이 비교적 좀 덜 치열할 수 있다. 이런 장단점이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이 물류 비용이 높은 이유는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낮은 인구 밀집도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배송 동선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한국은 아파트 하나 탁 올라가서 뭐 그냥 층 쫙 버튼 누르고 착착착 뿌리면 되는데, 미국은 이제 그런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긴 배송거리, 국토가 넓으니까, 그리고 높은 유류비와 물류비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높은 인건비 이런 것들로 진입장벽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존은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이커머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매출이 45조 원, 영국이 38조 원, 일본이 28조 원. 그래서 유럽 주요 국가에서도 이커머스 1위를 하고 있고요. 일본과 인도에서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이커머스의 강점은 글로벌 분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반면 한국의 쿠팡은 이제 대만 진출 시작했으니까 주로 이제 내수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존은 그리고 이 이커머스 사업을 하다 보면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분야가 택배비입니다. 이 택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택배사를 직접 만들었는데요. 이 택배사 이름이 아마존 로지스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넓은 땅의 물류 비용을 줄이려던 고육지책으로 만들었고, 초기에는 아마존도 메이저 택배사들에게 위탁을 했다가 소비자와 만나는 최종 배송 단계, 저희가 라스트 마일 구간이라고 하죠. 이 구간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직접 배송을 하기 시작했고요. 현재는 아마존 판매 물량의 약 70%를 직접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택배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아마존 로지스틱스가 당당하게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량 점유율로 보면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아마존 이커머스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점유율은 더 높아질 거고요. 전문가들은 언젠가 아마존 로지스틱스가 택배시장 1위를 차지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운송, 아마존 에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요, 2016년에 약 100여 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항공 배송망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마존 물류 경쟁력은 상당히 막강합니다. 그래서 UPS 등의 그 1위 사업자들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아마존 이커머스의 물류 비용 절감에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아마존 이커머스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다른 경쟁력으로는요, 물류센터, 삼자 판매, 광고 쪽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물류센터의 경쟁력은 미국에 약 240여 개의 풀필먼트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풀필먼트 센터의 트렌드는 대형화, 자동화, 로봇입니다. 선반 로봇, 그러니까 물건 막 이렇게 갖다 주는 선반 로봇 키바와 로봇팔 스페로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자동화와 로봇화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여전히 아마존 물류센터에는 수십만 명의 사람을 고용을 해서 노동력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수가 줄어들어야 인건비가 좀 줄어들 텐데 아직까지는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이런 부분들, 도대체 인건비를 언제쯤 줄일 수 있는가가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사이기도 하죠. 그리고 삼자 판매 서비스. 아마존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직접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직접 판매하는 그런 시장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판매만으로는 시장 확대의 한계를 느껴서 아마존 마켓 플레이스라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고 여기서 제3자 판매 이쪽으로 집중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셀러들, 그러니까 판매자들은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오픈마켓 시장,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11번가, 뭐 이런 옥션 같은, 지마켓 같은 오픈마켓 시스템인데요. 왜 아마존 마켓플레이스로 사람들이 몰릴까요? 이거는 FBA,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 덕분인데요. 풀필먼트 서비스란 옛날에 이제 전통의 3자 물류 방식이 물류업체가 판매자 대신에 주문에 맞춰서 제품 선택, 포장, 배송까지 해주는 방식이었다면 풀필먼트 서비스는 여기에 더해서 교환, 환불 등의 토탈 서비스로 진화한 걸 말을 하는 건데요. FBA는 이런 전통의 3자 물류 방식에 수요 예측, 고객 응대, 교환 환불을 더한 거죠. 그래서 전통의 3자 물류 방식은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대신에 FBA 같은 아마존 풀필먼트 바이 서비스는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훨씬 비쌉니다. 근데 셀러들에게 인기가 많은 이유는 굉장히 편리하고 그 배송이 빠르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뭔가 이 매수자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3자 판매가 굉장히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3자 판매 서비스 매출 현황,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정말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2020년에는 매출이 97조 원으로 50% 증가를 했습니다. 전년보다. 근데 2021년에는 무려 124조 원으로 전년보다 28%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스토어 매출 증가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비해서 3자 판매 서비스 증가율이 상당히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광고 서비스도 24조 원에서 37조 원으로 매년 50% 이상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광고 서비스 인기가 있는 이유는 똑같은 이유입니다. 셀러들한테 아마존 광고가 선호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요.
아마존에 들어오는 고객의 목적은 되게 명확합니다. 나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아마존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페이스북 같은 데에도 광고 사업이 주력인데 페이스북은 그냥 놀러를 가는 거죠. 그리고 페이스북은 또 애플 정보보호 정책에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존이 광고 매출이 최근에 급속 긍정하는 데 비해서 페이스북은 좀 정체하고 있죠. 그래서 페이스북의 광고 매출은 아마존이 좀 쫓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존이 58% 증가한 37조 원을 달성한 데 비해서 페이스북은 최근 2022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이 101조 원으로 아마존의 3배이긴 한데 증가율은 0%로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장기적으로 페이스북의 광고 매출을 추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아마존의 유료 회원, 프라임 회원, 이것도 굉장히 강력하죠. 아마존 프라임 유료 멤버십 가격 추이를 보면은 2022년 현재 기준으로 월 13,900원입니다. 쿠팡이 5,000원 정도 받으니까 쿠팡의 2배도 넘는 그런 월 요금을 받고 있죠. 회원수가 2021년에 이미 2억 명을 돌파했고요. 쿠팡은 1,000만 명 내외니까 쿠팡의 20배 정도의 유료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이 2022년 2월에 139달러로 17% 가격을 인상했는데요. 2022년 3분기 매출 현황을 보면 프라임 쪽만 봤을 때는 10% 성장밖에 안 되거든요. 이 얘기는 가격을 인상했는데 불구하고 매출이 10%밖에 성장 안 했다는 거는 뭔가 이탈이 있거나 성장이 둔화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여지고요. 여전히 프라임 혜택이 막강하기 때문에 요 둔화된 매출은 좀 회복될 걸로 보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어떤 결론적으로 아마존 이커머스의 강점을 정리해 보면은 막대한 매출 기반을 바탕으로 제조회사들과의 가격 협상에서 강력한 바잉 파워를 좀 발휘할 수 있고요. 미국에만 240여 개의 풀필먼트 센터가 강력한 경쟁력이고 택배 사업에 진출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노리고 있고 비용이 절감되고 있고요. 2억 명의 유료 회원수를 가지고 있고 급성장하는 3자 판매 서비스와 광고 서비스를 갖추고 있는 상당히 좋은 이커머스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뭘까요? 아마존 이커머스의 두 개의 강력한 문제점. 매출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과연 아마존 이커머스는 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까요? 이게 투자자들의 의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마존 신사업은 다 왜 그래? 이런 주제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